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간호 핵심 정리 1주차 수업 시간입니다. 저번엔 실강으로 심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간호사가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그래서 국시에서 어떤 게 나오니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실강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PPT 자료를 곁들여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인간호 핵심 정리 부분이고요. 그래서 넘어가자면 순환기계에는 총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심장이랑 혈관, 부정맥 등이 있고요. 심장은 이제 심장의 구조, 전부와 후부하가 무엇인지, 심장 질환을 대표하는 약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심장에 뭔가 약해진다 그런 거는 보통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이 심장 부분에 그 카디악 아웃풋이라고 하죠. 이 카디악 아웃풋이 약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 심장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심박출량, 즉 카디악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바로 전부하, 후부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하가 무엇이냐? 즉 우리가 그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이 전부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심장이라는 건 일종의 펌프죠. 이 펌프에 그 어떤 피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 이 피가 이 펌프를 미는 힘, 즉 펌프가 이제 혈류가 들어오게 되면 이 혈류만큼 심장이 다시 뛰어줘야 이 압력을 유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 전부하가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부하 역시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즉 그 밀어내는 힘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밀어내는 힘이라고 한다면 심장 바깥에는 어떤 혈관들이 있느냐, 대동맥 바깥에는 어떤 혈관들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혈관들이 있습니다. 특히 말초 혈관들이 후부하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이 말초 혈관들이 그 심장이 뭐 찐득찐득한다든지 혹은 심실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이 후부하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몸에는 조직들의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역할이 바로 심장의 수축 펌프, 이 역할인데요. 이러한 피들이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심장이 제대로 쏴주든지 아니면 피가 덜 끈적끈적하든지 해줘야 이제 이 저항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빈 운동장에다가 그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는 그렇게 압력이 가해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죠. 하지만 정말 좁은 공간, 특히 지하철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밀고 들어오는 힘이 지하철같이 이렇게 좁은 공간일수록 세진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밀고 들어가는 곳이 좁을수록, 밀고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기 힘들수록 후부하가 올라간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질환에 어떤 약물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혈관질환, 즉 우리가 혈관질환이라고 하면 보통 고혈압, 진짜 고혈압은 어느 부서를 가든 특수파트든 OR이든 뭐 내시경실이든 아니면 인공신장실이든 정말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항상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가장 간호사에게 정말 기본적인 베이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BP에 대한 부분도 항상 잘 챙겨봐줘야 된다. 정말 쉬운 부분이지만 하이퍼텐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공부하는데 필요한 질환 중에 하나다. 이 하이퍼텐션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약물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간호사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 줄 것인지,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맥. 정말 부정맥은 어떤 부정맥은 정말 치명적이지만 어떤 부정맥은 좀 괜찮은 부정맥도 있고, 어떤 부정맥은 관찰을 요하는 부정맥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맥의 종류가 다양하고, 또 이 부정맥들을 EKG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EKG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많은데, 그럴 때 간호중재를 어떻게 할지 좀 핵심적인 부분을 넘겨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장의 구조입니다. 아까 전부하랑 후부하를 이제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전부하는 이쪽, 그러니까 심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후부하는 대동맥에서 나오는 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하에는 영향을 어떤 것들이 미치냐면 바로 혈액량, 그러니까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많을 때 전부하가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후부와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많을 때, 혹은 이 심장 바깥에 뭐가 있다고 했죠? 베슬들, 베인들, 아테리도 있겠죠, 당연히. 이런 혈관들이 많습니다. 이런 혈관들이 저항성 혹은 혈액들의 점성, 그리고 대동맥 압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이 후부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심장계 질환을 봤을 때 우려성 심부전이라는 질환을 공부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영어로 어떻게 말하죠? CHF 혹은 AHF, 하트 페일러, 코로너리 하트 페일러 혹은 코로닉 하트 페일러 혹은 어큐트 하트 페일러,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하트 페일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더니, 이 하트 페일러는 흔히 좌심부전과 우심부전을 나누더라. 그게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좌심부전과 우심부전, 이 전부와 후부와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이걸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쪽이 좌죠. 이쪽이 우고. 자, 먼저 좌심부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심부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바로 좌심부전은 여기 있는 요 대동맥 부분을 통해서 혈액이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이때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니 뭐가 문제가 생기냐고 봤더니, 우리 이 공간, 즉 좌심실에 계속 피가 차는 겁니다. 왜? 제대로 펌핑을 못하니까. 빠져나가줘야 되는 혈류는 그대로 있는데, 들어오는 혈액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는 혈액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좌심실에 고여있는 피가 역류를 하게 돼요. 역류하면 어디로 가느냐? 역류하면 갈 곳이 폐밖에 없죠. 그래서 폐에 우렬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작성 야간 호흡곤란, 귀자호흡, 악설음, 천명음, 거품 섞인 분홍색 객담, 그리고 비노, 기침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서 특징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악설음과 거품 섞인 분홍색 객담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증상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럼 어떤 증상을 공부를 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는데, 바로 특징적인 그 증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증상, 바로 분홍색 객담과 악설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악설음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 정말 뭔가 그 물기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찌걱찌걱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아, 이게 바로 폐포에 물이 찼을 때 이런 소리가 들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폐우렬이라는 거는 폐포에 물이 차서 이 폐가 제대로 숨을 쉬고 있지 못한, 그러니까 공기만 있어야 되는 폐포에 물이 찬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심박출량 같은 경우에는, 이 좌심부전인 경우에 당연히 여기 펌프의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좌심실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심박출량도 당연히 감소하게 되고요. 심박출량이 감소하니 조직에서는 빨리 받아야 되는데 피를, 이 피 속에는 산소가 빨리 필요한데 그걸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로하고 허약하고, 그리고 차가운 사지가 있고요. 그 특징적으로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심장이 망가졌는데 왜 키드니가 망가집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신장을 공부할 때 신장은 어떤 기관이죠? 우리 혈액에 있는 그 피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걸러주는 기관입니다. 때문에 신장은 반드시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되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심장이, 하트가 제대로 일을 못 해주면서 펌프의 역할을 해줄 수 없으면서 신장으로 가게 되는, 키드니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콩팥이 정말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결과 이제 심장이 받아야 되는 혈류가 감소하게 되면서 콩팥의 기능 역시 나빠지게 되는 그런 이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키드니가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간에 간경화로 인해서 그 신장으로 가는,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했을 때도 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때 말하는 그 질환을 간신 증후군이라고도 표현을 하며, 또 이렇게 심장이 나빠졌을 때 발생하는 질환을 신부전, 이제 같이 나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아리까리 할 수 있으니 좀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우심부전인데요. 우심부전 같은 경우 전신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왜? 여기서 펌프를 못 해주기 때문에 여기로 넘어가는 게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혈류들이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를 증상이 당연히 나오겠죠. 여기가 이렇게 통통하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경정맥이 확장되고요. 간의 비대가 발생하고 부종, 그리고
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문맥이 있잖아요. 그 문맥도 같이 문맥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왜? 여기가 막히기 때문이에요. 심장으로 들어가서 원활히 펌프가 돼야 되는데 심장을 못 들어가니 요 위로 올라갈 때 문맥압이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요 위로 못 나가면 뭔 일이 생기냐? 바로 복수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수가 결국에는 여러분 횡격막을 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밀고 올라가면서 당연히 폐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수가 흉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초 부종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횡격막을 누르고 이러면 위장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식욕부진이나 오심, 복부팽만, 체중도 증가할 수 있고, 또 당연히 혈압이 상승하거나 또는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증상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좌심부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징적인 것, 폐우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폐우열의 증상으로 악설음, 거품 섞인 분홍색 객담이 있을 수 있고 심박 출량이 감소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심부전 같은 경우는 우열 증상, 경정맥 확장, 그리고 간비대, 부종, 문맥아 상승 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바로 강심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강심제 뭐죠? 많이 들어봤죠? 디기탈리스 제제입니다. 이때 디기탈리스 제제를 디곡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간호사들이 투여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디곡신, 즉 심장의 수축력을 강화하는 이 약물들은 굉장히 중요한 약물들이에요. 왜죠? 우리 심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관에 근육을 건드리는 약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디곡신을 투여하기 전에 1분간 풀로 심천맥박을 측정합니다. 이때 너무 느리다. 이거 좀 너무 느린 것 같은데? 막 30, 막 40 이렇게 돼요. 펄스가. 그럼 여러분들 섬액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때는 투여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환자가 더 떨어져서 잘못하면 어리스트가 나겠죠? 그런 걸 확인을 해주면서 투여를 해라. 반드시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디기탈리스는 또 다른 게 있어요. 독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환자한테 오심이 있진 않는지, 구토가 있는지 않는지, 설사, 복통, 부정맥, 그리고 기면이 시력장애 등을 항상 확인해줘야 돼요. 그래서 간호사들은 이런 옵저베이션을 좀 습관화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또 디곡신이 우리 칼륨 농도랑 굉장히 예민하죠. 포타슘과 굉장히 예민한 친구이기 때문에 약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 칼륨 농도 모니터링 해주고 있다 이걸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칼륨 농도는 언제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됐냐? 우리 저칼륨 혈증일 때 심장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고칼륨 혈증일 때도 심장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만큼 근육에 칼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 질환을 보는 간호사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전해질 불균형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겠죠? 그런 부분들 반드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장의 구조, 전부안에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부안을 떨어뜨려줘야 되죠. 심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약물을 좀 감소시켜주면 심장이 좀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심장에 들어가는 혈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뇨제를 준다. 그럼 이뇨제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칼륨 혈증 떨어질 수 있죠? 왜? 칼륨이 같이 심장에서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이뇨제를 줄 때도 뭘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저칼륨 혈증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칼륨 혈증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약물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 이뇨제를 주면서 좀 관찰을 더 클로즈하게 더 잘 보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법이 있겠습니다. 혹은 이렇게도 전부화가 감소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물을 빼내는데도 뭔가 전부화가 감소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정맥 확장제 투여를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 혈관에는 혈관에 근육이 붙어 있잖아요. 이 근육들은 혈관을 좁게도 만들 수 있고 크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의 근육을 작용하는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정맥이나 동맥을 확장시킬 수 있고 혈관 내 용적이 증가하면서 이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혈액량이 줄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엔 전부화가 감소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 대신 이 약물을 쓸 때는 다른 우리 몸에 중요한 혈관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뇨제를 한번 써보고 이러면 또 뭔가 문제가 좋아지는 것 같지 않은데 할 때 고려하는 때 그럴 때 이제 정맥 확장제를 투여한다. 바로 정맥 확장제를 투여하지 않는다. 항상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제 후부하는 우리 동맥이나 정맥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좁은 지하철에다가 사람을 밀어 넣었을 때 그런 식으로 후부하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하철을 운동자 크기만큼 늘려줘야 됩니다. 그럴 때 쓰는 약물은 바로 ACE 이니비터라고 해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 세동맥을 이완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세동맥이 이완되면서 후부하가 감소하고 심박 충량이 증가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걸 주는 건데, 이 약물은 보통 캡토프릴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의 특징이 있어요. 부작용이 마른 기침이나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동맥을 확장시키고 이완시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혈압 발생할 수 있는데, 특징적으로 마른 기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 약을 먹고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교육을 시켜야죠. 환자분이 지금 이 약을 먹고 있어서 그런 마른 기침이 나는 거기 때문에 감기가 걸린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베타 차단제로도 많이 쓰는데 우리가 흔히 베타 블로커라고도 하죠. 이건 이제 교감 신경을 차단해가지고 후부하를 떨어뜨려서 심박 중량을 증가시키는, 이 마찬가지로 저혈압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부하든 후부하든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휴식을 취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방문객 또 오지 말라 그래요. 왜? 흥분하면 심장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해야 되고, 반자위 혹은 좌위. 이 반자위나 좌위 역시 이게 뭐냐? 바로 이 다리가 아래로 가면 심장에 돌아오는 혈류량이 좀 줄거든요. 그래서 그 심장의 부담이 줄기 때문에 이런 자세도 취해줄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염분 제한, 수분 제한, 충분한 열량 및 단백질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소화되기 쉬운 음식으로 소량씩 자주 제공하고, 알코올과 카페인 금지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 충분한 열량, 이게 가끔씩 문제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고열량을 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대요. 근데 고열량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는 거죠. 너무 고열량은 이 소화시키는데 좀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열량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또 그 열량을 좀 부족하게 주면 심장이 그만큼 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더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시면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건 좀 아리까리하면 교수님께 질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해보고 이렇게 넘어가면, 자, 혈관에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혈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혈관 장애를 반드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고혈압. 고혈압이 진짜 없는 부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혈압에 동맥과 정맥 이런 문제가 있겠죠. 반드시 혈관 문제. 혈관 문제에는 이제 동맥과 정맥 이렇게 있는데, 동맥 같은 경우 문제가 생겼다. 보통 응급 상황일 때가 있고요. 이건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대동맥류 특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동맥 폐색.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야 되는데, 산소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와 하면서 조직이 괴사가 되겠죠? 이럴 때. 그러니까 즉각적인 중재가 필요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맥은 반대로 정맥이 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판막 질환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정맥 같은 경우에는 이 판막 질환이 발생하지 않는지 하는 잘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게 있는데, 진짜 별표 100만 개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심부정맥 혈전증. 이게 13, 14, 15, 16, 17, 18에 다 나왔던, 19회에만 안 나왔던 정말 간호사에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예방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예방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심부정맥 혈전증. 바로 심부정맥, 즉 다리 쪽 혈관에 다리를 우리가 오래 못 쓰는 일이 생겼을 때 혈전, 즉 피딱지가 형성되는 상태를 의미를 해요. 이게 언제 생길까요, 여러분? 부동할 때. 그러니까 즉 우리가 수술이 끝났던지 아니 뭔가 움직일 수 없는 사지마비 환자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혈소판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상을 정말 옵저베이션, 즉 관찰을 잘 해줘서 이 혈전증을 예방도 해줘야 되고, 이게 생겼을 때 사람이 죽지 않도록 바로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원인은 이렇게 넘어가고 증상. 이제 부종이나 동창, 열감, 표재성, 정맥, 돌출, 압통 등이 있고요. 일단 이게 생기면 일단 그게 없어요. 박동이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항상 봐줘야 되고, 그리고 호만스 사인, 누워서 다리를 들고 발을 이제 배골시켰을 때 통증이 있으면 양성이고요. 그 도플러 검사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환자분께서 돌아가시지 않도록 심부정맥 혈전증을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탄력 스타킹을 신어가지고 하지에 있는 그 피가 위로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환자분한테 아프더라도 수술 이후부터 반드시 조기 이상 계속 걸어 다니세요, 제발 운동하세요, 이거 계속 권장해야 되고, 이거 안 되는 환자들, 협조 안 되는 환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간헐적 공기 압축 기구를 통해서 이제 주물주물 하면 괜찮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해줘라,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때 혈전이 생겼을 때는 이걸 생겼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럴 때는 마사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되게 문제 많이 나와요. 마사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색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폐로 가서 이게 색전이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죽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다. 꼭 예방해줘야 된다. 이걸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정맥류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맥류는 딱히 그 중재까지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 포인트로 간호사는 심부정맥 혈전증이 예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정맥 문제인데요. 부정맥 문제 진짜 어렵죠. 이 부분은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허혈성 심질환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허혈성 심질환이란 무엇인가 봤더니 관상동맥에 문제가 된 경우를 이 혈성 심질환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혈성 심질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종류가 많아요.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 이형성 협심증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협심증이라는 것은 뭐냐? 흉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협심증은 관상동맥의 부분적인 폐쇄로 막 발생하는 허혈 상태입니다. 피가 없다. 그 심근에 또 우리 심근도 심장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소가 필요한데, 요 심근으로 가져야 되는 피가 허혈 상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힘들겠죠? 그래서 그 흉통이 정말 특징적이고, 타는 듯한, 가슴이 눌리는 듯한, 쥐어짜는 듯한 흉통을 보통 호소를 하시고요. 방사통, 이것도 특징적입니다. 흉골 중앙 하부에서 발생해가지고 좌측 견갑골, 어깨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날개뼈 있는 대로 좌측 팔로 방사가 되면서 우측 어깨와 목턱, 상복부 부위로 방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2분에서 3분, 15분 내로 사라지는 편이고, 또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좀 쉬면 괜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때 이 이제 너무 통증이 심하고 혹시라도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NTG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 NTG 진짜 뭐가 중요하냐? 바로 교육이 중요해요. 복용 방법이 좀 특이하거든요. 왜? 우리 심장에 그 작용하는 혈관이 바로 혀 아래, 입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혀 안에, 즉 설하에 약을 놓고 녹여 먹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좋다고 하니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걸 또 미리미리 드시는 분도 계시나 봐요. 근데 미리는 언제 드셔야? 운동 전이나 식사 전, 혹은 이제 정서적 스트레스, 내가 막 긴장해야 되는 거나 내 심장이 빨리 뛸 일이 있다면 그 미리 복용을 하는 건데, 이때 이제 설하에 씹어먹지 않도록 복용하는 것이 이제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NTG 갈색병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면 진짜 조그매요. 이게 왜 갈색병에 담겨 있지? 라고 생각할 때는 이 약이 빛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갈색병, 차광되는 병에다 담겨 있고, 또 복용했을 때 타는 듯한 자결감이 있어야 정상이고, 자결감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약이 다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효기간이 있다는 걸 또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환자분들에게. 그래서 특히 이런 협심증 있는 환자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심근경색증도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완전히 막히면 심근경색증이고 아직 안 막히면 협심증이니까요. 그래서 이 NTG를 먹었는데 효과가 없거나 3일 이상 투여했을 때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응급실로 바로 오십시오 혹은 119 부르십시오 바로 이렇게 교육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TG 그리고 협심증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은 심근경색증이 있습니다. 자, 심근경색 완전히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심근경색이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심근경색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심장이 멈추겠죠? 그래서 우리는 심근경색이 증상을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고 이럴 때 무조건 119 혹은 응급실로 오십시오 라고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뭐 흉통, 방사통, 그리고 심박출량이 떨어지면서 사지냉감도 있고 식은땀, 실신, 뭐 소변량도 당연히 감소하겠죠. 이런 증상들이 있다는 거 꼭 알려주고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는 심근경색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가끔 그 체한 것 같다고 해서 왔는데 EKG 찍어보니까 어머 심장이 가시기 직전인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증상으로만으로 심근경색증 진단은 조금 어렵고 대신 흉통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응급실로 오십시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심근경색증을 어떻게 중재를 하고 있냐, 이게 진짜 통증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모르핀 많이 주고요. 산소는 왜 주냐면 고농도의 산소를 주거든요. 심장이 이렇게 일을 못한다 그러면 조직에서 산소 요구도가 계속 있을 텐데 심장이 공급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계속 충분히 공급을 해줘서 이 산소 요구도로 천천히 보충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요법으로는 혈전용의 요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녹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헤파린은 아니에요. 헤파린은 혈전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는 거고요. 혈전 녹이는 애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혈전 녹이는 친구와 약물과 그 헤파린이라든지 항원고제는 다르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혈소판, 응지먹제제, 교감식자, 차단제 이런 것도 투여할 수 있고요.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캐비지, 관상동맥 우회술도 할 수 있고 또 경피적 환상동맥 성형술, 이제 경피적 환상동맥 통제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 키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카테터를 삽입을 할 거잖아요. 요골동맥으로 혹은 대퇴동맥도 쓸 수 있고요. 이때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잘못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봤더니 6시간 동안 절대안정 ABR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거를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야지 여러분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말을 듣습니다. 이거 하면 큰일 난다. 불곡하면 안 된다. 시술부리 모래 주머니로 압박 제대로 해줘야 블리딩이 안 생긴다. 출혈이 안 생긴다. 이거 반드시 교육을 꼭 해주셔서 6시간 동안 절대안정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동맥을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동맥이 잘 뛰고 있는지도 말초맥박을 확인해가지고 이 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 헤파린, NTG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해줘서 이때 그 스텐트는 반드시 조영제를 써요, 여러분. 조영제를 썼기 때문에 이 조영제를 배출하기 위해서 하이드레이션 충분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하고 지속적인 증상 관리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